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한국 전래동화 읽어드리려고 해요. 옛날 이야기 안에는 많은 재미와 교훈 그리고 감동이 담겨 있어서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선비와 갈모.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선비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친척집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선비는 심부름하기 귀찮아서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한창 글 공부하는데 심부름을 시킬 게 뭐람. 그때 선비의 어머니가 선비를 불러 세웠습니다. 얘야, 하늘을 보니 비가 쏟아지겠구나. 갈모를 챙겨 가거라. 갈모는 예전에 비가 올 때 갓 위에 포개 쓰던 곶갈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입니다. 젊은 선비는 어머니 말에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이 많았지만 해가 반짝하니 비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비라니요. 귀찮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귀찮다고 대비하지 않았다가 낯선 곳에서 비를 만나면 어쩌려고. 하지만 선비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갈모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선비가 친척집 마을에 왔을 무렵 한두 방울 비가 떨어지나 싶더니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눈앞에 발이 쳐진 듯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우선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이를 어쩐다. 빗속을 뛰어다니다가는 전해야 할 편지가 다 젖을 텐데. 한참을 기다렸지만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선비는 오도 가도 못하고 처마 밑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네. 편지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더 늦어지면 밤길도 걷겠구나. 호랑이라도 나오면 어쩌지. 젊은 선비는 제발 비가 그치기를 바랬지만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갈모를 받아왔더라면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선비가 후회하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갈모가 없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인가? 흰 머리가 성성한 나이 지긋한 선비가 젊은 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 어르신. 아버지 심부름으로 집을 나섰다가 비를 만났지 뭡니까? 젊은 선비가 울상을 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갈모를 빌려주지. 저에게 갈모를 빌려주면 어르신은 어찌 가시려고요? 자네처럼 갈모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갈모를 하나 더 쓰고 다닌다네. 나이든 선비는 자신의 갈모를 벗어서 젊은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젊은 선비는 이제 편지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참 기뻤답니다. 갈모는 제가 잘 쓰고 말려서 내일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지요? 나이든 선비는 젊은 선비에게 자신의 집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럼 내일 보세. 늦었으니 얼른 가게나. 예, 고맙습니다, 어르신. 젊은 선비는 다시 한번 나이든 선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얼른 친척 집으로 향했습니다. 빌린 갈모 덕분에 무사히 심부름을 마친 젊은 선비는 밤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젊은 선비가 빌린 갈모를 돌려주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방에서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고작 갈모 하나 돌려주러 그 먼 길을 다시 가야 하나? 어제는 그토록 고마웠던 갈모였지만 지금은 짐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어르신은 갈모가 2개나 있으니 하나쯤 없다고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게야. 그리고 날씨도 좋으니 갈모를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겠지. 젊은 선비는 갈모를 돌려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책만 읽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라의 관리를 뽑는 과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선비는 시험을 통과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젊은 선비가 멋진 관복을 입고 처음 일하러 가는 날입니다. 젊은 선비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윗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갈모를 빌려준 나이든 선비가 자신의 윗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선비도 젊은 선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네는 너에게 갈모를 빌려갔던 사람이 아닌가? 이에 어르신, 갈모를 빌려주셔서 낭패를 면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갈모를 빌려가면서 분명히 다음 날 돌려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아직까지 난 갈모를 받지 못했네. 젊은 선비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쩔쩔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네처럼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란 일을 맡길 수 없네. 썩 물러가게. 관청에서 쫓겨난 젊은 선비는 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벅터벅 힘없이 걷는 선비의 머리 위로 장대비가 쏟아졌답니다. 대동강을 반 봉이 김선달. 하루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나루터를 지날 때였습니다. 사대부집에 물을 길어다주는 물 장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나르는데 한양에서 놀러온 양반들은 정자에 앉아 큰 소리로 떠들며 놀았습니다.
이를 본 봉이 김선달은 한양 양반들을 골려주려고 꾀를 냈습니다. 김선달은 물 장수들을 데리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여기들 보시오. 내 지금 엽전을 몇 입씩 나누어 줄 터이니 내일부터 물을 치고 갈 때마다 나에게 한 입씩 던져주시게. 물장수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김선달이 늘 자신들을 도와주었기에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김선달은 옷을 잘 차려입고 평양성 동문을 지나는 길목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물 장수들은 전날 약속한 대로 물을 치고 지나가면서 김선달에게 엽전을 한 입씩 냈습니다. 김선달은 의젓하게 앉아서 물 장수들이 던져주는 엽전을 헛기침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이 광경을 사람들이 수군대며 살폈습니다. 이때 엽전을 내지 못한 물장수가 김선달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선달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내일 꼭 챙겨오겠습니다. 물을 떠가기 싫은 게 아니면 내일은 잊지 말아야 할 걸세. 이를 본 한양 양반들은 대동강물이 김선달 것인데 물장수가 물값을 내지 못해서 야단을 맞는다고 착각했습니다. 대동강에 주인이 있을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한양 양반들은 물값을 못 내 망신당하지 않게 엽전을 준비해야겠다며 야단이었습니다. 김선달은 며칠 동안 물 장수들에게 엽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김선달이 미리 준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양 양반들은 모여서 궁리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대동강을 지금 사둔다면 얼마나 좋겠소.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오. 하지만 김선달이 대동강을 우리에게 팔려고 할까? 에이, 김선달은 딱 보기에도 어수룩해서 우리가 잘만 꿰면 넘어올 것이오. 대동강을 사기로 마음먹은 한양 양반들은 김선달을 어르고 달래서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방에는 맛있는 요리가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떡갈비를 먹으며 한양 양반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대동강을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없소. 그나저나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구려. 에이, 김선달, 대동강 값은 섭섭지 않게 쳐드리겠소. 1,000냥이면 되겠소. 김선달은 떡갈비만 맛있게 씹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냥이면 파시겠소. 어머니께서 참 좋아하시겠는데 음식 좀 싸주실 수 있소. 물론 싸드리지요. 그럼 3,000냥이면 파시겠소. 김선달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갈등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양 양반은 결심했는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소. 4,000냥 드리리다. 4,000냥이면 파시겠소. 4,000냥이면 황소를 60마리나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김선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이 없어 물려줄 수도 없는데
대동강을 끼고 있을 필요가 없지. 좋소, 대동강을 팔겠소. 김선달은 대동강을 팔기로 해놓고도 계약서에 도장 찍기 서운한 듯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한양 양반들은 김선달 마음이 바뀔까봐 빨리 찍으라고 졸라대서 결국 계약을 했답니다. 김선달을 임자 없는 대동강을 팔아 큰 돈을 번 것입니다. 봉이 김선달은 양반들을 골탕 먹이고 뺏은 돈을 어려운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김선달은 권세 있는 양반, 부유한 상인,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꾀로 혼내주는 여러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난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검정소와 누렁소.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어느 선비가 말을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밭에서는 농부들이 한창 밭갈이를 했는데 그중 한 늙은 농부가 소 2마리를 함께 몰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선비는 농부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검정소와 누렁소 중에서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선비의 물음을 들은 농부는 당황한 얼굴로 밭 가장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비 곁에까지 와서 작게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 일을 잘하느냐고 물으셨지요? 힘은 저 검정소가 더 셉니다만 꾀부리지 않고 일을 잘하는 건 누렁소지요. 그 말을 들은 선비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잘 알았소이다. 헌데 노인장께서는 하찮은 짐승의 이야기가 뭐 중요하다고 여기까지 나와 비밀스럽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나쁜 말을 듣게 하면 안 되는 법이지요. 앞에서 혼내는 것보다 뒤에서 흉본 것이 더 기분 나쁜 법이라오. 누렁소가 일을 더 잘한다고 한 것이 검정소의 귀에 들어가면 아무리 짐승이라도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소. 부리는 소까지 배려하는 늙은 농부의 마음 씀씀이에 선비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교훈 삼아 선비는 평생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 선비가 바로 조선 세종 때의 황희정승입니다. 짧아진 바지.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부자가 한 명 살았습니다. 부자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 먹고 살 걱정은 안 했지만 게으른 세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이었습니다. 부자는 새벽부터 논에 나가 일을 했지만 아들들은 방구석에 누워 잠만 잤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으려고 서로 자기가 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뽐냈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잘 모시는 사람은 바로 나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주실 거야.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아버지의 재산은
내가 가장 많이 가져가야 돼. 둘째 아들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셋째 아들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장가를 가면 색시밖에 모르겠지만 나는 장가도 안 가고 아버지와 함께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해. 부자는 자기 아들들이 게으르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효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부잣집 아들들보다 이웃 마을에 사는 농부의 세 아들이 더 효성스럽다고 칭찬했습니다. 부자는 농부의 아들들이 어째서 자기의 아들들보다 더 칭찬을 받는지 궁금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부자는 길에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아들들과 함께 농사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들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는 농부가 부러웠습니다. 농부는 함께 저녁을 먹자고 부자를 초대했습니다. 부자는 농부의 아들들이 어떻기에 자기 아들들보다 효자라고 소문이 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농부는 부자를 반갑게 맞으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농부는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아니, 아무리 집이라도 그렇지. 점잖은 사람이 다리가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다니. 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계십니까? 농부는 껄껄 웃으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농부는 먼 친척에게서 선물로 옷감을 받았습니다. 마침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 여름옷을 한 벌 해 입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옷을 입어보니 바지가 한 뼘이나 길어서 땅에 질질 끌렸습니다. 농부는 마당에 모여있는 아들들에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누가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세 아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외출을 하려고 그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바지가 너무 짧아서 무릎이 다 드러났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세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내가 분명히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지를 이렇게 짧게 줄여 도저히 입고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첫째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제가 어젯밤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한 뼘만 줄여 놓았는데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이 어젯밤에 줄여 놓았소. 이걸 어쩌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 그 바지를 다시 한 뼘 줄여 놓았지 뭡니까? 죄송해요, 아버지.
형들의 말을 듣고 있던 셋째 아들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형들이 줄여놓은 줄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뼘을 줄여놓았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얘들아. 너희가 줄여놓은 이 바지야말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바지란다. 농부에게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세 아들이 효성스러운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바지를 들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바지가 너무 길어서 입을 수가 없구나. 내일 점심때까지 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부자의 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오후에 보니 바지는 어제 그대로였습니다. 부자는 세 아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어젯밤에 내가 바지를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이 바지가 그대로 있느냐? 첫째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 바지가 그대로 있습니까? 저는 둘째가 줄여놓은 줄 알았는데요. 둘째 아들은 셋째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막내가 해야죠. 그러자 셋째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바느질도 서투른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건 형들이 알아서 해야지요. 이 모습을 지켜본 부자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조마기. 옛날 한 부부가 살았는데 늘도록 아이가 없었대. 부부는 아침 저녁으로 당산나무에 가서 산신령님한테 빌고 또 빌었어. 제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글쎄 태어난 아이가 조망만 하지 뭐야. 5살이 되고 6살이 되도록 조금도 크지 않고 그냥 조망만 해. 그래서 아이를 조마기라고 불렀지. 몸은 조망만 해도 똘똘한 조마기가 더없이 귀여워. 불면 날새라, 쥐면 터질새라 고이고이 키웠지. 하루는 아버지가 낚시하러 가는데 조마기를 주머니에 넣고 갔어. 낚시를 하면서 주머니 속에 있는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안 심심하거든. 그런데 조마기는 주머니 속에만 있자니 갑갑하단 말이야. 아버지, 저 좀 꺼내주세요. 오냐, 멀리 가지 말고 아버지 곁에서만 놀아라. 밖으로 나온 조마기는 신이 났어. 바깥 세상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넓거든. 우와, 시원해. 조마기는 풀잎 사이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재미있게 놀았지.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버지한테서 멀어져 버렸어. 아버지,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 멀어서 안 들리나 봐.
마침 황소 한 마리가 바로 앞에서 움쑥움쑥 풀을 뜯어 먹고 있었어. 황소가 크게 한 입 풀을 뜯는 바람에 조마기가 황소 입속으로 쏙 들어갔지 뭐야. 황소 뱃속은 비좁은 데다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조마기는 갑갑해서 몸부림쳤지. 그런데 아무리 용을 써봐도 소용이 없어.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뱃속이 움찔움찔하더니 몸이 휙 날아서 땅에 곤두박질하는 거야. 소똥에 말려서 황소 몸 밖으로 나온 거지. 조마기는 소똥을 뒤집어 쓴 채 이리저리 아버지를 찾으러 다녔어. 그러다 하늘에서 날고 있던 매 눈에 띄고 말았지. 거참 맛있어 보이는걸. 매는 쌩 내려와서 조마기를 덥석 낚아챘어. 멀리서 독수리가 그걸 보고 침을 꼴깍 삼켰어. 내가 가로채야지. 독수리는 조마기를 뺏으려고 덤벼들었어. 매는 안 뺏기려고 맞섰지.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매가 그만 조마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마기는 강물에 풍덩 빠졌어. 그런데 이를 어째? 먹이를 찾던 커다란 잉어가 조마기를 꿀꺽 삼켜버렸지 뭐야. 잉어 뱃속은 황소 뱃속보다 더 좁고 비좁았어. 숨이 턱턱 막히는데 어이쿠, 큰 놈이 걸렸구나 외치는 소리가 들려. 아버지 목소리야. 조마기를 삼킨 잉어가 아버지 낚싯대에 걸린 거야. 잉어를 바구니에 넣으려는데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잉어 뱃속에서 들려. 아들 목소리야. 아버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지. 잉어 입을 벌리니까 아들이 툭 튀어나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아들을 영영 잃을 뻔했네. 이젠 혼자 맘대로 돌아다니지 않을게요. 오냐 오냐, 우리 아가. 조마기는 아버지, 어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아마 지금도 살고 있을걸? 사람으로 둔갑한 개와 닭. 옛날 옛적에 한 영감이 살았는데 하루는 마당을 내려다보다 혼자 중얼거렸어. 쯧쯧, 저놈의 닭은 늙어서 제때 울지도 않고 누렁이 놈도 늙어서 집도 못 지키고 밥만 축내니 이제 그만 잡아먹어버려야겠구만. 다음날 아침에 영감이 마구간에 나가보니까 당나귀가 팥죽 같은 땀을 줄줄 흘리고 섰어. 가만 보니 맥이 탁 풀려있는 게 꼴이 말이 아니야. 아니, 이 녀석이 아침부터 왜 이러지? 놀라서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별 탈이 난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이 쭉 빠져 있으니 속이 탈 수밖에.
이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영감은 밤새 마구간을 지켜보기로 했지. 밤이 깊어 슬슬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였어. 닭장에서 닭이 슬금슬금 걸어나와 둘레를 힐끗힐끗 살피고는 꼬끼요, 꼬끼요, 꼬끼요 하고 3번을 울어. 그러고 나서 파닥파닥파닥 제주를 3번 넘으니까 세상에 닭이 사람으로 바뀌지 뭐야. 그것도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은 어엿한 선비야. 에헴, 에헴. 선비가 헛기침을 하니까 마루 밑에서 개가 엉금엉금 기어나와. 개도 3번 컹컹 짖고 팽글팽글팽글 제주를 3번 넘으니 사람이 되었어. 차림새를 보니 말몰이꾼일세. 짐승이 10년 묵으면 둔갑하는 재주가 생긴다더니 이게 웬 조아람? 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침만 꼴깍 삼켰지. 말몰이꾼은 마구간에서 당나귀를 끌고 나오더니 선비를 태우고 집을 나서 어디론가 가는 거야. 영감은 살금살금 뒤를 밟았어. 선비와 말몰이꾼은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올라가. 깊은 산속 큰 바위 앞에 딱 멈춰서는데 가만 보니 굴이 하나 있어. 당나귀에서 내린 선비가 굴 앞에 대뜸 엎드리더니 주인 영감이 우리를 죽도록 부려만 먹고 이제 와서 쓸모없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이대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한참을 빌어. 그러자 휙 바람소리가 나더니 굴 안에서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기어나와. 너희들 정성이 하도 지극하니 소원을 들어주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주인 영감을 죽여야 해. 내일 밤 내가 주인 영감을 잡아먹으러 갈 테니 집 안에 있는 묵은 기름을 몽땅 치워라. 나는 기름이 제일 무서워. 예, 샅샅이 뒤져 없애놓겠습니다. 영감은 그만 눈앞이 캄캄해져서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어. 할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요. 내일 밤 지네가 날 잡아먹으러 온다요. 식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지. 한참을 울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아참,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머릿기름이 있어요. 안 쓰고 둔 건데 아마 10년도 더 묵었을 거예요. 하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지병 하나를 내오지 뭐야. 아이고, 이제 살 구멍이 생겼구나. 영감은 개와 닭한테 들키지 않게 기름병을 꽁꽁 숨겼어. 선비와 말몰이꾼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돌아와서 집 안팎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 묵은 기름을 찾는 모양인데 꽁꽁 숨겨 놓았으니 찾을 수가 있나. 동이 트자 다시 개와 닭으로 돌아가서는 닭은 닭장으로 가고
개는 마루 밑으로 들어가. 당나귀만 식은땀을 흘리면서 후들후들 떨고 섰어. 영감은 개와 닭 몰래 머릿기름을 문턱에도 뿌리고 울타리에도 뿌리고 집 안팎 곳곳에 뿌려놓았어. 식구들은 무서워서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지. 밤이 이슥해지자 어둠 속에서 휙 바람이 불더니 커다란 지네가 집 앞에 나타났어. 묵은 기름을 뿌려놓은 줄은 꿈에도 모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다짜고짜 울타리를 넘는 거야. 지네는 온 몸이 기름 범벅이 되었지. 으아, 으아. 미친 듯이 꿈틀거리다가 그만 털퍼덕 쓰러져 죽고 말았어. 마당에 나가보니 지네 옆에 개도 닭도 나란히 죽어있지 않겠어. 영감은 개와 닭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 죽어서라도 사람처럼 편안히 쉬라고 말이야. 그때부터 영감은 집 짐승도 식구처럼 알뜰살뜰 보살피며 살았대. 우리 집 고양이도 둔갑을 알라나? 글쎄 밤새 한번 지켜보렴. 뭐라고 부를까?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 산과 들에 흰 눈이 소복이 쌓였지. 눈 덮인 들판에는 먹을 것이 없어. 숲속 동물들은 배가 고팠단다. 새들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산과 들을 날아다녔어. 그러나 어딜 가도 흰 눈뿐 먹을 것은 보이지 않았지. 그때 쥐의 집에는 곡식이 넉넉하다는 소문이 돌았어. 새들은 귀가 번쩍 뜨였지만 선뜻 찾아갈 수가 없었어. 하늘을 난다고 으스대며 땅속의 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 쥐를 찾아가서 뭐라고 부를까? 꿩은 기다란 꽁짓깃을 번쩍 치켜세우며 생각했어. 그러자 고양이한테 쫓기던 쥐가 떠오르지 뭐야. 쥐는 아슬아슬한 순간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었지. 오호라, 그게 좋겠군. 꿩은 쥐를 찾아가 냅다 소리쳤어. 여봐라, 고양이 봐봐. 먹을 것을 내오너라. 배고파 못 살겠다. 뭐야? 쥐는 부직갱이를 들고 나와 꿩의 뺨을 후려쳤어.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배가 고팠으면 고팠지. 어디서 큰 소리야. 아야! 꿩은 훌쩍 날아오르며 쏘아붙였어. 그럼 고양이 밥을 고양이 밥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 쥐는 앞발을 굴렀지. 가다가 배고픈 매나 만나라. 이 매 봐봐. 쥐를 찾아가 뭐라고 부를까? 꿩의 모습을 본 비둘기는 회색빛 날개를 푸덕푸덕거리며 생각했어. 그러자 쌀 가마니를 갈가대던 쥐가 떠오르지 뭐야. 갈짝갈짝 와르르. 쥐는 쌀을 훔쳐 불이 나게 달아났었지. 오호라, 그게 좋겠군.
비둘기는 쥐를 찾아가 거만하게 말했어. 어이, 쌀도둑 친구, 잘 지내는가? 먹을 것 좀 나눠주게. 뭐라고? 쥐는 밥 주걱을 들고 나와 비둘기의 머리를 딱 내리쳤어. 내가 쌀을 훔치든 콩을 훔치든 웬 참견이야. 하늘을 난다고 재더니 이제는 땅속 일까지 참견하고 싶은 거야. 비둘기는 정신이 아찔했지만 큰 소리 땅땅 쳤어. 그럼 쌀도둑을 쌀도둑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 쥐는 온몸을 파르르 떨었지. 이런 고얀 놈을 봤나? 쫄쫄 굶주린 너는 쫄쫄이다 쫄쫄이. 내가 쥐라면... 꿩과 비둘기를 본 까치는 뭐라고 부르면 쥐가 좋아할까 하고 생각했어. 그러자 고양이도 포기하고 돌아갈 만큼 안전한 집과 긴 겨울을 나고도 남을 그득한 양식이 떠오르지 뭐야. 배울 게 많은 친구로군. 다음 날 까치는 쥐의 집을 찾아가 공손하게 말했어. 쥐 선생 계시오? 미안하지만 먹을 것 좀 나눠주시오. 눈이 많이 와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다오. 오, 까치시군요. 쥐는 문을 열고 물었어. 그런데 왜 나를 선생이라 부르죠? 나와 달리 땅속에 살지만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 큰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마침 밥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쥐는 까치를 맞아들여 음식을 내주었어. 음식 솜씨가 참 좋으세요. 까치 말에 쥐가 활짝 웃었어. 생김이 예뻐서 그런지 말도 참 예쁘게 하네요. 아이 참 고맙소. 둘은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보냈어. 이건 먹을 것이에요. 눈이 녹을 동안 드세요. 쥐는 까치에게 큼지막한 보따리를 내밀었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잘 먹겠소. 꿩과 비둘기는 까치를 보며 고개를 푹 숙였어. 이럴 줄 왜 몰랐을꼬. 고운 말을 썼으면 오죽이나 좋았을까. 그 뒤로 숲속 마을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 예절이 생겼고 너나 없이 좋은 말을 주고받으며 사이좋게 지냈단다. 동해 번쩍. 용마루 끝에 사는 동해 번쩍이 누군가 우는 소리에 깨어났어. 에이 시끄러워. 누가 자꾸 우는 거야? 동해 번쩍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지. 신령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지금껏 고생만 하시다 병에 걸렸는데 약을 살 돈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흑흑흑. 웬 처녀가 울면서 신령님께 빌고 있지 뭐야. 그때 방 안에서 앓는 소리가 나네. 처녀는 깜짝 놀라 방 안으로 달려들어갔어. 어디가 아픈데 저러지?
동해번쩍은 궁금한 마음에 따라 들어갔지. 방 안에는 비쩍 마른 노인이 모로 누워 잔기침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디에선가 많이 본 얼굴 같단 말이야. 동해번쩍은 노인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 오래전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바로 그 아저씨였던 거야. 약값은 내가 구해주지. 동해번쩍은 혼잣말을 하며 번개같이 날아올랐어. 동해번쩍은 아저씨가 자기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 지금도 자기 몸 구석구석에 아저씨의 땀 냄새가 배어있는 것만 같았지. 동해번쩍은 나뭇잎을 주워들고 주문을 외웠어. 알라미 깔라미 똑깔라리. 고맙고 고마운 우리 아저씨. 찰딱찰딱 찰진 흙 찾아 이논저논 다니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자국걸음 지고 와서 마당에 쌓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나뭇잎이 돈으로 바뀌네. 고맙고 고마운 우리 아저씨. 불을 뿌려 재우고 잔돌 골라내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조근조근 밟고 흙 보시기 만드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퉁덕퉁덕 두드리고 자르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고맙고 고마운 우리 아저씨. 납작한 얼굴 만들고 눈, 코, 입 다듬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시원한 그늘에 말리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가마에 차곡차곡 쌓고 불 지피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고맙고 고운 우리 아저씨. 뜨겁게 가마 달구느라 잠 못 자고 고생했으니 열량. 가슴에 품어 따뜻한 혼을 불어넣어 주었으니 열량. 모두 100량이요. 쨍그랑 챙챙챙. 무슨 소리지? 쨍그랑하는 소리에 처녀가 밖으로 나왔어. 그런데 이게 뭐야? 마당 한 가운데서 돈꾸러미가 빛나고 있는 거야. 아니, 이 많은 돈을 누가 주었을까? 처녀는 살인문 밖을 두리번 둘러보았어. 그런데 조 앞에 누군가 빠르게 걸어가는 거야. 저기요, 저 좀 보세요. 처녀는 서둘러 쫓아가며 소리쳤어. 아무래도 그 사람이 돈을 준 것 같았거든. 그런데 이상도 하지. 빨리 쫓아갈수록 자꾸만 멀어지지 뭐야. 처녀는 온 힘을 다해 달렸어. 그래서 겨우 그 사람이 고개 넘어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지. 다행이야. 집을 알아뒀으니 나중에 꼭 은혜를 갚아야지. 얼마 뒤 동해번쩍은 아저씨를 찾아갔어. 아저씨는 약을 먹고 기운을 차린 것 같았지. 얘야, 무슨 돈으로 약을 지었느냐? 처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 허허, 그렇게 고마운 분이 은혜를 갚아야겠구나. 메밀을 사다가 묵이라도 쑤어드릴까요?
그래, 돈은 나중에 갚더라도 우선 메밀묵을 대접해드리자. 아저씨는 딸과 함께 메밀묵을 한 솥 가득 쑤어가지고 고개 넘어 기와 집으로 갔어. 그런데 왠지 낯설지가 않은 것이 마치 와본 것 같았지. 아저씨와 딸은 집 주인을 만나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며 고맙다고 인사했어. 그런데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거참 이상한 일이네. 이왕 메밀묵을 해왔으니 다 같이 나눠두세요. 아저씨는 집안 사람들에게 메밀묵을 나눠주었어. 얼마나 많이 쑤었는지 모두 배불리 먹고도 한 그릇이 남았지. 나도 예전에 이런 기와를 만들었지. 아저씨는 오래전 기와 만들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붕을 올려다보았어. 기와를 다 올리고 나면 집주인이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는데 죽기 전에 다시 기와를 만들 수 있을까? 아저씨는 생각에 잠겨 기와를 올려다보았어. 그런데 용마루 끝에 있는 기와가 아저씨를 보며 웃고 있네. 아저씨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어. 오래전 혼신을 다해 만들고 이름까지 지어준 도깨비 기와라는 걸 알았거든. 동해번쩍아, 너였구나. 고맙다. 맛있게 먹으렴. 아저씨는 담장 위에 메밀묵 한 그릇을 올려놓았지. 밤이 되자 아저씨는 집으로 갈 일이 걱정이었어. 깜깜해서 고개 넘기가 어렵겠구나. 서둘러 가자. 아저씨가 길을 나서자 동해번쩍은 도깨비불로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었지. 그렇게 아저씨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동해번쩍을 고맙게 생각하며 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하네. 선비와 갈모.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선비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친척집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선비는 심부름하기 귀찮아서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한창 글 공부하는데 심부름을 시킬 게 뭐람. 그때 선비의 어머니가 선비를 불러 세웠습니다. 얘야, 하늘을 보니 비가 쏟아지겠구나. 갈모를 챙겨 가거라. 갈모는 예전에 비가 올 때 갓 위에 포개 쓰던 곶갈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입니다. 젊은 선비는 어머니 말에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이 많았지만 해가 반짝하니 비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비라니요. 귀찮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귀찮다고 대비하지 않았다가 낯선 곳에서 비를 만나면 어쩌려고. 하지만 선비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갈모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선비가 친척집 마을에 왔을 무렵 한두 방울 비가 떨어지나 싶더니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눈앞에 발이 처진 듯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우선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이를 어쩐다. 빗속을 뛰어다니다가는 전해야 할 편지가 다 젖을 텐데. 한참을 기다렸지만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선비는 오도 가도 못하고 처마 밑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네. 편지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더 늦어지면 밤길도 걷겠구나. 호랑이라도 나오면 어쩌지? 젊은 선비는 제발 비가 그치기를 바랬지만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갈모를 받아왔더라면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선비가 후회하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갈모가 없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인가? 흰 머리가 성성한 나이 지긋한 선비가 젊은 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 어르신. 아버지 심부름으로 집을 나섰다가 비를 만났지 뭡니까? 젊은 선비가 울상을 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갈모를 빌려주지. 저에게 갈모를 빌려주면 어르신은 어찌 가시려고요? 자네처럼 갈모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갈모를 하나 더 쓰고 다닌다네. 나이든 선비는 자신의 갈모를 벗어서 젊은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젊은 선비는 이제 편지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참 기뻤답니다. 갈모는 제가 잘 쓰고 말려서 내일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지요? 나이든 선비는 젊은 선비에게 자신의 집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럼 내일 보세. 늦었으니 얼른 가게나. 예, 고맙습니다, 어르신. 젊은 선비는 다시 한번 나이든 선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얼른 친척 집으로 향했습니다. 빌린 갈모 덕분에 무사히 심부름을 마친 젊은 선비는 밤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젊은 선비가 빌린 갈모를 돌려주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방에서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고작 갈모 하나 돌려주러 그 먼 길을 다시 가야 하나? 어제는 그토록 고마웠던 갈모였지만 지금은 짐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어르신은 갈모가 2개나 있으니 하나쯤 없다고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게야. 그리고 날씨도 좋으니 갈모를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겠지. 젊은 선비는 갈모를 돌려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책만 읽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라의 관리를 뽑는 과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선비는 시험을 통과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젊은 선비가 멋진 관복을 입고 처음 일하러 가는 날입니다.
젊은 선비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윗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갈모를 빌려준 나이 든 선비가 자신의 윗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선비도 젊은 선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네는 나에게 갈모를 빌려갔던 사람이 아닌가? 이에 어르신, 갈모를 빌려주셔서 낭패를 면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갈모를 빌려가면서 분명히 다음 날 돌려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아직까지 난 갈모를 받지 못했네. 젊은 선비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쩔쩔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네처럼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란 일을 맡길 수 없네. 썩 물러가게. 관청에서 쫓겨난 젊은 선비는 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벅터벅 힘없이 걷는 선비의 머리 위로 장대비가 쏟아졌답니다. 대동강을 판 봉이 김선달. 하루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나루터를 지날 때였습니다. 사대부집에 물을 길어다주는 물 장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나르는데 한양에서 놀러온 양반들은 정자에 앉아 큰 소리로 떠들며 놀았습니다. 이를 본 봉이 김선달은 한양 양반들을 골려주려고 꾀를 냈습니다. 김선달은 물 장수들을 데리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여기들 보시오. 내 지금 엽전을 몇 입씩 나누어 줄 터이니 내일부터 물을 지고 갈 때마다 나에게 한 입씩 던져주시게. 물장수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김선달이 늘 자신들을 도와주었기에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김선달은 옷을 잘 차려입고 평양성 동문을 지나는 길목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물 장수들은 전날 약속한 대로 물을 치고 지나가면서 김선달에게 엽전을 한 입씩 냈습니다. 김선달은 의젓하게 앉아서 물 장수들이 던져주는 엽전을 헛기침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이 광경을 사람들이 수군대며 살폈습니다. 이때 엽전을 내지 못한 물장수가 김선달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선달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내일 꼭 챙겨오겠습니다. 물을 떠가기 싫은 게 아니면 내일은 잊지 말아야 할 걸세. 이를 본 한양 양반들은 대동강 물이 김선달 것인데 물장수가 물값을 내지 못해서 야단을 맞는다고 착각했습니다. 대동강에 주인이 있을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한양 양반들은 물값을 못 내 망신당하지 않게 엽전을 준비해야겠다며 야단이었습니다. 김선달은 며칠 동안 물 장수들에게 엽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김선달이 미리 준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양 양반들은 모여서 궁리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대동강을 지금 사둔다면
얼마나 좋겠소.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오. 하지만 김선달이 대동강을 우리에게 팔려고 할까? 에이, 김선달은 딱 보기에도 어수룩해서 우리가 잘만 꿰면 넘어올 것이오. 대동강을 사기로 마음먹은 한양 양반들은 김선달을 어르고 달래서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방에는 맛있는 요리가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떡갈비를 먹으며 한양 양반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대동강을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없소. 그나저나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구려. 에이, 김선달, 대동강 값은 섭섭지 않게 쳐드리겠소. 1,000냥이면 되겠소. 김선달은 떡갈비만 맛있게 씹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냥이면 파시겠소. 어머니께서 참 좋아하시겠는데 음식 좀 싸주실 수 있소. 물론 싸드리지요. 그럼 3,000냥이면 파시겠소. 김선달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갈등하는 신용을 냈습니다. 한양 양반은 결심했는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소. 4,000냥 드리리다. 4,000냥이면 파시겠소. 4,000냥이면 황소를 60마리나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김선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이 없어 물려줄 수도 없는데 대동강을 끼고 있을 필요가 없지. 좋소. 대동강을 팔겠소. 김선달은 대동강을 팔기로 해놓고도 계약서에 도장 찍기 서운한 듯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한양 양반들은 김선달 마음이 바뀔까봐 빨리 찍으라고 졸라대서 결국 계약을 했답니다. 김선달이 임자 없는 대동강을 팔아 큰 돈을 번 것입니다. 봉이 김선달은 양반들을 골탕 먹이고 뺏은 돈을 어려운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김선달은 권세 있는 양반, 부유한 상인,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꾀로 혼내주는 여러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난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검정소와 누렁소.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어느 선비가 말을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밭에서는 농부들이 한창 밭갈이를 했는데 그중 한 늙은 농부가 소 2마리를 함께 몰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선비는 농부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검정소와 누렁소 중에서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선비의 물음을 들은 농부는 당황한 얼굴로 밭 가장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비 곁에까지 와서 작게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 일을 잘하느냐고 물으셨지요? 힘은 저 검정소가 더 셉니다만 꾀부리지 않고 일을 잘하는 건 누렁소지요. 그 말을 들은 선비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잘 알았소이다. 헌데 노인장께서는 하찮은 짐승의 이야기가 뭐 중요하다고 여기까지 나와 비밀스럽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나쁜 말을 듣게 하면 안 되는 법이지요. 앞에서 혼내는 것보다 뒤에서 흉본 것이 더 기분 나쁜 법이라오. 누렁소가 일을 더 잘한다고 한 것이 검정소의 귀에 들어가면 아무리 짐승이라도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소. 부리는 소까지 배려하는 늙은 농부의 마음 씀씀이에 선비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교훈 삼아 선비는 평생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 선비가 바로 조선 세종대의 황희정승입니다. 짧아진 바지.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부자가 한 명 살았습니다. 부자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 먹고 살 걱정은 안 했지만 게으른 세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이었습니다. 부자는 새벽부터 논에 나가 일을 했지만 아들들은 방구석에 누워 잠만 잤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으려고 서로 자기가 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뽐냈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잘 모시는 사람은 바로 나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주실 거야.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아버지의 재산은 내가 가장 많이 가져가야 돼. 둘째 아들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셋째 아들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장가를 가면 색시밖에 모르겠지만 나는 장가도 안 가고 아버지와 함께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해. 부자는 자기 아들들이 게으르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효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부잣집 아들들보다 이웃 마을에 사는 농부의 세 아들이 더 효성스럽다고 칭찬했습니다. 부자는 농부의 아들들이 어째서 자기의 아들들보다 더 칭찬을 받는지 궁금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부자는 길에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아들들과 함께 농사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들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는 농부가 부러웠습니다. 농부는 함께 저녁을 먹자고 부자를 초대했습니다. 부자는 농부의 아들들이 어떻기에 자기 아들들보다 효자라고 소문이 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농부는 부자를 반갑게 맞으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농부는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아니, 아무리 집이라도 그렇지. 점잖은 사람이 다리가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다니. 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계십니까?
농부는 껄껄 웃으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농부는 먼 친척에게서 선물로 옷감을 받았습니다. 마침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 여름옷을 한 벌 해 입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옷을 입어보니 바지가 한 뼘이나 길어서 땅에 질질 끌렸습니다. 농부는 마당에 모여있는 아들들에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누가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세 아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외출을 하려고 그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바지가 너무 짧아서 무릎이 다 드러났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세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내가 분명히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지를 이렇게 짧게 줄여 도저히 입고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첫째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제가 어젯밤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한 뼘만 줄여 놓았는데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이 어젯밤에 줄여 놓았소. 이걸 어쩌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 그 바지를 다시 한 뼘 줄여 놓았지 뭡니까? 죄송해요, 아버지. 형들의 말을 듣고 있던 셋째 아들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형들이 줄여놓은 줄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뼘을 줄여놓았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얘들아. 너희가 줄여놓은 이 바지야말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바지란다. 농부에게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세 아들이 효성스러운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바지를 들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바지가 너무 길어서 입을 수가 없구나. 내일 점심때까지 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부자의 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오후에 보니 바지는 어제 그대로였습니다. 부자는 세 아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어젯밤에 내가 바지를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이 바지가 그대로 있느냐? 첫째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 바지가 그대로 있습니까? 저는 둘째가 줄여놓은 줄 알았는데요. 둘째 아들은 셋째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막내가 해야죠. 그러자 셋째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바느질도 서투른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건 형들이 알아서 해야지요. 이 모습을 지켜본 부자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조마기. 옛날 한 부부가 살았는데 늘도록 아이가 없었대.
부부는 아침 저녁으로 당산나무에 가서 산신령님한테 빌고 또 빌었어. 제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글쎄 태어난 아이가 조망만 하지 뭐야. 5살이 되고 6살이 되도록 조금도 크지 않고 그냥 조망만 해. 그래서 아이를 조마기라고 불렀지. 몸은 조망만 해도 똘똘한 조마기가 더없이 귀여워. 불면 날새라, 쥐면 터질새라 고이고이 키웠지. 하루는 아버지가 낚시하러 가는데 조마기를 주머니에 넣고 갔어. 낚시를 하면서 주머니 속에 있는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안 심심하거든. 그런데 조마기는 주머니 속에만 있자니 갑갑하단 말이야. 아버지, 저 좀 꺼내주세요. 오냐, 멀리 가지 말고 아버지 곁에서만 놀아라. 밖으로 나온 조마기는 신이 났어. 바깥 세상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넓거든. 우와, 시원해. 조마기는 풀잎 사이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재미있게 놀았지.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버지한테서 멀어져 버렸어. 아버지,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 멀어서 안 들리나 봐. 마침 황소 한 마리가 바로 앞에서 움쑥움쑥 풀을 뜯어 먹고 있었어. 황소가 크게 한 입 풀을 뜯는 바람에 조마기가 황소 입속으로 쏙 들어갔지 뭐야. 황소 뱃속은 비좁은 데다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조마기는 갑갑해서 몸부림쳤지. 그런데 아무리 용을 써봐도 소용이 없어.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뱃속이 움찔움찔하더니 몸이 휙 날아서 땅에 곤두박질하는 거야. 소똥에 말려서 황소 몸 밖으로 나온 거지. 조마기는 소똥을 뒤집어 쓴 채 이리저리 아버지를 찾으러 다녔어. 그러다 하늘에서 날고 있던 매 눈에 띄고 말았지. 거참 맛있어 보이는걸. 매는 쌩 내려와서 조마기를 덥석 낚아챘어. 멀리서 독수리가 그걸 보고 침을 꼴깍 삼켰어. 내가 가로채야지. 독수리는 조마기를 뺏으려고 덤벼들었어. 매는 안 뺏기려고 맞섰지.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매가 그만 조마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마기는 강물에 풍덩 빠졌어. 그런데 이를 어째? 먹이를 찾던 커다란 잉어가 조마기를 꿀꺽 삼켜버렸지 뭐야. 잉어 뱃속은 황소 뱃속보다 더 좁고 비좁았어. 숨이 턱턱 막히는데 어이쿠, 큰 놈이 걸렸구나 외치는 소리가 들려. 아버지 목소리야. 조마기를 삼킨 잉어가 아버지 낚싯대에 걸린 거야. 잉어를 바구니에 넣으려는데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잉어 뱃속에서 들려. 아들 목소리야. 아버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지. 잉어 입을 벌리니까 아들이 툭 튀어나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아들을 영영 잃을 뻔했네. 이젠 혼자 맘대로 돌아다니지 않을게요. 오냐 오냐, 우리 아가. 조막이는 아버지, 어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아마 지금도 살고 있을걸? 사람으로 둔갑한 개와 닭. 옛날 옛적에 한 영감이 살았는데 하루는 마당을 내려다보다 혼자 중얼거렸어. 쯧쯧, 저놈의 닭은 늙어서 제때 울지도 않고 누렁이 놈도 늙어서 집도 못 지키고 밥만 축내니 이제 그만 잡아먹어버려야겠구만. 다음날 아침에 영감이 마구간에 나가보니까 당나귀가 팥죽 같은 땀을 줄줄 흘리고 섰어. 가만 보니 맥이 탁 풀려 있는 게 꼴이 말이 아니야. 아니, 이 녀석이 아침부터 왜 이러지? 놀라서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별 탈이 난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이 쭉 빠져 있으니 속이 탈 수밖에. 이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영감은 밤새 마구간을 지켜보기로 했지. 밤이 깊어 슬슬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였어. 닭장에서 닭이 슬금슬금 걸어나와 둘레를 힐끗힐끗 살피고는 꼬끼요, 꼬끼요, 꼬끼요 하고 3번을 울어. 그러고 나서 파닥파닥파닥 제주를 3번 넘으니까 세상에 닭이 사람으로 바뀌지 뭐야. 그것도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은 어엿한 선비야. 에헴, 에헴. 선비가 헛기침을 하니까 마루 밑에서 개가 엉금엉금 기어나와. 개도 3번 컹컹 짖고 팽글팽글팽글 제주를 3번 넘으니 사람이 되었어. 차림새를 보니 말몰이꾼일세. 짐승이 10년 묵으면 둔갑하는 재주가 생긴다더니 이게 웬 조아람? 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침만 꼴깍 삼켰지. 말몰이꾼은 마구간에서 당나귀를 끌고 나오더니 선비를 태우고 집을 나서 어디론가 가는 거야. 영감은 살금살금 뒤를 밟았어. 선비와 말몰이꾼은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올라가. 깊은 산속 큰 바위 앞에 딱 멈춰 서는데 가만 보니 굴이 하나 있어. 당나귀에서 내린 선비가 굴 앞에 대뜸 엎드리더니 주인 영감이 우리를 죽도록 부려만 먹고 이제 와서 쓸모없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이대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한참을 빌어. 그러자 휙
바람소리가 나더니 굴 안에서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기어나와 너희들 정성이 하도 지극하니 소원을 들어주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주인 영감을 죽여야 해. 내일 밤 내가 주인 영감을 잡아먹으러 갈 테니 집 안에 있는 묵은 기름을 몽땅 치워라. 나는 기름이 제일 무서워. 예, 샅샅이 뒤져 없애놓겠습니다. 영감은 그만 눈앞이 캄캄해져서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어. 할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요. 내일 밤 지네가 날 잡아먹으러 온다요. 식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지. 한참을 울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아참,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머릿기름이 있어요. 안 쓰고 둔 건데 아마 10년도 더 묵었을 거예요. 하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지병 하나를 내오지 뭐야. 아이고, 이제 살 구멍이 생겼구나. 영감은 개와 닭한테 들키지 않게 기름병을 꽁꽁 숨겼어. 선비와 말 몰입꾼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돌아와서 집 안팎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 묵은 기름을 찾는 모양인데 꽁꽁 숨겨 놓았으니 찾을 수가 있나. 동이 트자 다시 개와 닭으로 돌아가서는 닭은 닭장으로 가고 개는 마루 밑으로 들어가. 닭나기만 식은땀을 흘리면서 후들후들 떨고 섰어. 영감은 개와 닭 몰래 머릿기름을 문턱에도 뿌리고 울타리에도 뿌리고 집 안팎 곳곳에 뿌려놓았어. 식구들은 무서워서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지. 밤이 이슥해지자 어둠 속에서 휙 바람이 불더니 커다란 지네가 집 앞에 나타났어. 묵은 기름을 뿌려놓은 줄은 꿈에도 모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다짜고짜 울타리를 넘는 거야. 지네는 온 몸이 기름 범벅이 되었지. 으아. 미친 듯이 꿈틀거리다가 그만 털퍼덕 쓰러져 죽고 말았어. 마당에 나가보니 지네 옆에 개도 닭도 나란히 죽어있지 않겠어. 영감은 개와 닭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 죽어서라도 사람처럼 편안히 쉬라고 말이야. 그때부터 영감은 집 짐승도 식구처럼 알뜰살뜰 보살피며 살았대. 우리 집 고양이도 둔갑을 알라나? 글쎄 밤새 한번 지켜보렴. 뭐라고 부를까?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 산과 들에 흰 눈이 소복이 쌓였지. 눈 덮인 들판에는 먹을 것이 없어. 숲속 동물들은 배가 고팠단다. 새들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산과 들을 날아다녔어. 그러나 어딜 가도 흰 눈뿐 먹을 것은 보이지 않았지. 그때 쥐의 집에는 곡식이 넉넉하다는 소문이 돌았어.
새들은 귀가 번쩍 뜨였지만 선뜻 찾아갈 수가 없었어. 하늘을 난다고 으스대며 땅속의 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 쥐를 찾아가서 뭐라고 부를까? 꿩은 기다란 꽁짓깃을 번쩍 치켜세우며 생각했어. 그러자 고양이한테 쫓기던 쥐가 떠오르지 뭐야. 쥐는 아슬아슬한 순간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었지. 오호라, 그게 좋겠군. 꿩은 쥐를 찾아가 냅다 소리쳤어. 여봐라, 고양이 봐봐. 먹을 것을 내오너라. 배고파 못 살겠다. 뭐야? 쥐는 부직갱이를 들고 나와 꿩의 뺨을 후려쳤어.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배가 고팠으면 고팠지. 어디서 큰 소리야. 아야. 꿩은 훌쩍 날아오르며 쏘아붙였어. 그럼 고양이 밥을 고양이 밥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 쥐는 앞발을 굴렀지. 가다가 배고픈 매나 만나라. 이 매 봐봐. 쥐를 찾아가 뭐라고 부를까? 꿩의 모습을 본 비둘기는 회색빛 날개를 푸덕푸덕거리며 생각했어. 그러자 쌀 가마니를 갈가대던 쥐가 떠오르지 뭐야. 갈짝갈짝 와르르. 쥐는 쌀을 훔쳐 불이 나게 달아났었지. 오호라, 그게 좋겠군. 비둘기는 쥐를 찾아가 거만하게 말했어. 어이, 쌀도둑 친구, 잘 지내는가? 먹을 것 좀 나눠주게. 뭐라고? 쥐는 밥 주걱을 들고 나와 비둘기의 머리를 딱 내리쳤어. 내가 쌀을 훔치든 콩을 훔치든 웬 참견이야. 하늘을 난다고 재더니 이제는 땅속 일까지 참견하고 싶은 거야. 비둘기는 정신이 아찔했지만 큰 소리 땅땅 쳤어. 그럼 쌀도둑을 쌀도둑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 쥐는 온몸을 파르르 떨었지. 이런 고얀 놈을 봤나? 쫄쫄 굶주린 너는 쫄쫄이다 쫄쫄이. 내가 쥐라면... 꿩과 비둘기를 본 까치는 뭐라고 부르면 쥐가 좋아할까 하고 생각했어. 그러자 고양이도 포기하고 돌아갈 만큼 안전한 집과 긴 겨울을 나고도 남을 그득한 양식이 떠오르지 뭐야. 배울 게 많은 친구로군. 다음날 까치는 쥐의 집을 찾아가 공손하게 말했어. 쥐 선생 계시오? 미안하지만 먹을 것 좀 나눠주시오. 눈이 많이 와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다오. 오, 까치시군요. 쥐는 문을 열고 물었어. 그런데 왜 나를 선생이라 부르죠? 나와 달리 땅속에 살지만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 큰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마침 밥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쥐는 까치를 맞아들여 음식을 내주었어. 음식 솜씨가 참 좋으세요. 까치 말에 쥐가 활짝 웃었어. 생김이 예뻐서 그런지
말도 참 예쁘게 하네요. 아이, 참 고맙소. 둘은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보냈어. 이건 먹을 것이에요. 눈이 녹을 동안 드세요. 쥐는 까치에게 큼지막한 보따리를 내밀었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잘 먹겠소. 꿩과 비둘기는 까치를 보며 고개를 푹 숙였어. 이럴 줄 왜 몰랐을꼬. 고운 말을 썼으면 오죽이나 좋았을까. 그 뒤로 숲속 마을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 예절이 생겼고, 너나 없이 좋은 말을 주고받으며 사이좋게 지냈단다. 동해 번쩍. 용마루 끝에 사는 동해 번쩍이 누군가 우는 소리에 깨어났어. 에이, 시끄러워. 누가 자꾸 우는 거야? 동해 번쩍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지. 신령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지금껏 고생만 하시다 병에 걸렸는데 약을 살 돈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흑흑흑. 웬 처녀가 울면서 신령님께 빌고 있지 뭐야. 그때 방 안에서 앓는 소리가 나네. 처녀는 깜짝 놀라 방 안으로 달려들어갔어. 어디가 아픈데 저러지? 동해 번쩍은 궁금한 마음에 따라 들어갔지. 방 안에는 비쩍 마른 노인이 모로 누워 잔기침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디에선가 많이 본 얼굴 같단 말이야. 동해 번쩍은 노인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 오래전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바로 그 아저씨였던 거야. 약값은 내가 구해주지. 동해 번쩍은 혼잣말을 하며 번개같이 날아올랐어. 동해 번쩍은 아저씨가 자기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 지금도 자기 몸 구석구석에 아저씨의 땀 냄새가 배어있는 것만 같았지. 동해 번쩍은 나뭇잎을 주워들고 주문을 외웠어. 알라미 깔라미 똑깔라리. 고맙고 고마운 우리 아저씨. 찰딱찰딱 찰진 흙 찾아 이논저논 다니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자국걸음 지고 와서 마당에 쌓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나뭇잎이 돈으로 바뀌네. 고맙고 고마운 우리 아저씨. 불을 뿌려 재우고 잔돌 골라내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조근조근 밟고 흙 보시기 만드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퉁덕퉁덕 두드리고 자르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고맙고 고마운 우리 아저씨. 납작한 얼굴 만들고 눈, 코, 입 다듬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시원한 그늘에 말리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가마에 차곡차곡 쌓고 불 지피느라 고생했으니 열량. 고맙고 고운 우리 아저씨. 뜨겁게 가마 달구느라
잠 못 자고 고생했으니 열냥, 가슴에 품어 따뜻한 혼을 불어넣어 주었으니 열냥, 모두 백냥이요. 쨍그랑 챙챙챙. 무슨 소리지? 쨍그랑하는 소리에 처녀가 밖으로 나왔어. 그런데 이게 뭐야? 마당 한 가운데서 돈꾸러미가 빛나고 있는 거야. 아니, 이 많은 돈을 누가 주었을까? 처녀는 살인문 밖을 두리번 둘러보았어. 그런데 조 앞에 누군가 빠르게 걸어가는 거야. 저기요, 저 좀 보세요. 처녀는 서둘러 쫓아가며 소리쳤어. 아무래도 그 사람이 돈을 준 것 같았거든. 그런데 이상도 하지. 빨리 쫓아갈수록 자꾸만 멀어지지 뭐야. 처녀는 온 힘을 다해 달렸어. 그래서 겨우 그 사람이 고개 넘어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지. 다행이야. 집을 알아뒀으니 나중에 꼭 은혜를 갚아야지. 얼마 뒤 동해번쩍은 아저씨를 찾아갔어. 아저씨는 약을 먹고 기운을 차린 것 같았지. 얘야, 무슨 돈으로 약을 지었느냐? 처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 허허, 그렇게 고마운 분이 은혜를 갚아야겠구나. 메밀을 사다가 묵이라도 쑤어드릴까요? 그래, 돈은 나중에 갚더라도 우선 메밀묵을 대접해드리자. 아저씨는 딸과 함께 메밀묵을 한 솥 가득 쑤어가지고 고개 넘어 기와집으로 갔어. 그런데 왠지 낯설지가 않은 것이 마치 와본 것 같았지. 아저씨와 딸은 집 주인을 만나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며 고맙다고 인사했어. 그런데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거참 이상한 일이네. 이왕 메밀묵을 해왔으니 다 같이 나눠두세요. 아저씨는 집안 사람들에게 메밀묵을 나눠주었어. 얼마나 많이 쑤었는지 모두 배불리 먹고도 한 그릇이 남았지. 나도 예전에 이런 기와를 만들었지. 아저씨는 오래전 기와 만들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붕을 올려다보았어. 기와를 다 올리고 나면 집주인이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는데 죽기 전에 다시 기와를 만들 수 있을까? 아저씨는 생각에 잠겨 기와를 올려다보았어. 그런데 용마루 끝에 있는 기와가 아저씨를 보며 웃고 있네. 아저씨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어. 오래전 혼신을 다해 만들고 이름까지 지어준 도깨비 기와라는 걸 알았거든. 동해번쩍아, 너였구나. 고맙다. 맛있게 먹으렴. 아저씨는 담장 위에 메밀묵 한 그릇을 올려놓았지. 밤이 되자 아저씨는 집으로 갈 일이 걱정이었어. 깜깜해서 고개 넘기가 어렵겠구나. 서둘러 가자. 아저씨가 길을 나서자 동해번쩍은 도깨비불로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었지. 그렇게 아저씨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동해 번쩍을 고맙게 생각하며 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하네.